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경제 현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미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장중에 나온 국제통화기금이 일본과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하락 조정을 하면서 더욱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인데요. 더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내용 전해주세요. 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증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들은요, 주요 기업들의 1, 4분기 어닝 시즌 발표를 앞두고 시장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장중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인데요. 자세한 지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만 유일하게 소폭 올랐습니다. 0.01% 오른 12,381.1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 0.3% 하락한 2,771.51포인트에서 S&P 500 지수 역시 0.28% 내린 1,324.4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을 앞두고 일단 시장의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투자자들은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식품과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종목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석유주 관련주가 약세를 보인 모습인데요. 자세한 종목별로 보시면 헬리버튼이 2.5% 하락을 했고요. 쉐브론과 엑스모빌도 1% 내외의 하락세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M&A가 결렬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의 유로넥스트와 나스닥 역시 각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어닝 시즌을 앞두고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알코아를 비롯해서 이번 주 어닝 시즌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구글도 오늘 장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장 마감 후에 알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알코아의 실적이 매출이 5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영향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어제 증시는 투자자들이 한 박자 쉬어가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또 장중 IMF가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 낮춘 것도 아무래도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미래에셋증권의 한상춘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에 대한 평가부터 부탁드립니다. 보통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네. 이 모습 두고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삼부장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 관련해서 세 가지 재료가 없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네. 일단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지표 발표가 없었고 관심이 됐던 IMF 전망에도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었거든요. 1월 전망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실적을 앞두고 실적 이상의 재료가 기대되는 장세에서 일단 이 부분이 충족되지 못했지 않았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 최대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의 예상된 실적 이런 것이 지금 1, 4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어닝 시즌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 그 다음에 IT 업적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게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하는 게 굉장히 큰데요. 일단 첫 단추를 끼웠던 알코아가 당초에 월가 예상치보다 밑도는 실적을 나돌음에 따라서 사실 기업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도 오늘 주가가 그렇게 보합세를 보인 원인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뉴욕 증시 보면 그래도 스탠다드 포어스 지수라든가 S&P 지수라든가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가 고급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된 주가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 미 달러가 예상보다 그 강세를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좀 비교적 그 큰 폭으로 떨어짐에 따라서 사실상 그 에너지와 관련된 주가 비교적 그 큰 폭으로 지금 2.5%로 장윤정 캐스터께서 얘기하셨죠? 2.5% 정도 네. 이렇게 국제유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예. 사실 에너지 관련된 주가 떨어진 것도 오늘 주가가 그 보합세를 보인 원인이지 않냐 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그 산무장세가 이렇게 될 때는 국제유가 향후의 그 주가 향방에 있어서는 역시 가장 먼저 근접하고 가장 월가에서 관심이 되는 이러한 부분에 사실 그 시장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켜야 네. 이것이 이 산무장세를 벗어날 것을 보이는데요. 지금 역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1, 4분기에 기업들의 그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지금 예상으로 보면은 알코아의 실적을 토대로 본다면 네. 또 금융주에 예상되는 그 기대 수익률을 본다면 당초 예상보다는 1, 4분기의 그 제스민 혁명이라든가 대진 사태에 따른 피해가 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 종전의 그 기업의 그 관련된 톰슨 데이터라든가 이런 수익과 관련된 그 분석 기관이 그 예상한 것보다는 다소 좀 하회할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이 그 4월 나머지 기간의 주가의 그 향방을 좌우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정책적으로 보면 역시 4월에 그 연준 회의를 앞두고 버냉키 의장을 비롯해서 이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좀 시장에서 지금 불안 요인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정책적으로 뭐 처리를 하든 아니면 출구 전략을 추진하든 확실한 방향성으로 이렇게 시장에 확신을 줘야 아마 지금의 비교적 그 소강 상태를 보이는 미국의 그 주가가 네. 어떤 방향을 이게 지금 예상으로는 오늘 그 주춤한 걸기에 대해서 다소 좀 주가가 조정될 것이다 하는 측면 아니면은 기업들의 그 실적이라든가 또 버냉키 회장의 출구 전략에 대해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이런 측면이 나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하는 이런 그 서로 엇갈린 방향의 어떤 향 방향을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산모장세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재료가 없기 때문에 산무장세라는 거죠. 네, 이 미국의 그렇죠. 월가의 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네, 네.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 주가는 비교적 보합세를 보였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미국장에 대한 평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머징 마켓이죠.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또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주요 이머징 증시 약세를 보이고 마감을 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장희정 캐스터. 네,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이 지수 살펴볼 텐데요. 거래일 기준으로 5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단 개장은 강세로 출발해서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장 후반 들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마감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 0.24% 내렸습니다. 따라서 3022.7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수출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시장은 마지막 들어서 장 후반 들어서 조금 하락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말에 발표된 3월 수출 지표가 예상보다 호전은 됐지만 이 부동산 규제 우려가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동산 규제 우려에 따라서 부동산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소비재 금융주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세계 2위 철강업체인 이 허베이 철강이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철강주는 강세를 보였고요. 또 석탄, 음료 업종도 크게 오르면서 좀 지수 하락폭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홍콩 지수 보겠습니다. 홍콩은 소폭 올랐습니다. 0.23% 오른 13,684.0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인데요. 네, 중국의 부동산 억제 방침으로 부동산 관련주는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원자재, 소비재, 에너지 업종이 크게 오르면서 좀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3월 자동차 수출 규모가 예상 밖으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관련주가 크게 오른 것도 시장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도 지수 보겠습니다. 네, 인도 지수 소폭 내렸는데요. 0.9% 내렸습니다. 19,26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2월에 산업 생산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을 부진한 것으로 발표가 됐지만 부진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한 가운데 이 주택금융업체인 HDFC가 크게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타모터스도 2주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에 또 견인을 했습니다. 러시아 지수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 지수 최근에 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요. 어제 장은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0.47% 하락한 211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주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여기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시장에는 차익 실현이 매물이 추대가 되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 또한 위축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유주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금융과 기초자원 업종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베스파 지수 최근 들어서 계속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장은 0.8% 내린 68,16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대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우려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이 페트로브라스를 비롯한 석유 관련주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지수 하락에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관심이 됐던 IMF의 세계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간 관심이 됐던 제스민 혁명 그리고 리비아를 포함한 중동 사태가 중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나온 수정 전망이어서 증시 참여자들에겐 더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정 전망치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생생 댓글에 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상준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먼저 IMF 수정 전망치 그에 대한 결과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원래 그 IMF는 그 경제 예측 기관에서 네. 가장 그 정확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요. 정례적인 전망은 내년 10월 달, 그 다음에 4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전망은 정례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 IMF가 이렇게 당초에는 이런 전망 기간을 정확히 지켰는데요. 네. 이번에 금리 과정을 보면은 IMF가 수시로 많이 전망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기치 못한 그 제스민 혁명과 그 다음에 일본 대진 같은 이런 행태 변수가 나오면 그거를 좀 감안해서 수시로 그 경제 전망을 해는 것도 하나의 그 종전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번에 그 1월 달에 이어서 4월 달에 나왔던 이번 전망 보면 일단 그 세계 경제 성장률 거의 그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1월 전망을 지금 그 그대로 옮겨놓던 듯한 이런 그 분위기인데요. 그런 내용을 보면 일단 올해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은 4.4%, 내년에는 한 4.5% 보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4.4%, 4.5는 어떤 의미일까 했을 땐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의 그 잠재 수준, 능력 가능한 성장률을 보통 4%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올해 그 4.4%, 내년도에 4.5%라는 것은 실제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관, 소위 그 오큰 법칙의 GDP 갭으로 보면 인플레 갭이 발생해서 역시 인플레 문제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증폭될 수 있는 경제 성장률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권역별로 보면 선진국은 올해 한 2.4%에서 내년도에는 2.6%. 이건 세계 경제 성장률에서 금리 과정에서 선진국들이 뒤늦게 경기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네. 내년까지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그 미국 경제 전망을 볼 때 미국 경제에서 WDB냐, 소프트 패치자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 경제는 2012년까지 성장률이 계속될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던 것과 궤도를 같이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에 대부분 다 6%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거는 신흥국이 이번에 이 과정에서 가장 빨리 경기 회복을 됨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경기를 그 소프트 랜딩, 연착륙 시기에서 긴축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사실상 이러한 그 전망 수준으로 본다면 그동안 그 긴축 과정에서 소위 그 경제가 급격히 떨어지는 하드 랜딩, 네. 그 다음에 완만하게 이렇게 둔화되는 소프트 랜딩 이렇게 있습니다는 네. 대체로 IMF 전망은 소프트 랜딩 가능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선진국과 신흥국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개별 국가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로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선진국들은 전체적인 성장률이 2.4에서 2.6%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는 네. 사실 개별 국가로 보면 성장률의 상향과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하향 조정됐던 국가는 미국이 사실 1월 전망에서 3.0% 정도로 봤습니다는 이번 전망에는 2.8% 0.2%포인트 미국 경제 강한 회복세와 달리 네. 사실상 그 경기를 하향 조정했던 것이 이번에 특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일본의 그 대진 사태를 IMF가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했었는데요. 사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대진 사태로 해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반면에 1, 4분기에 이 국제 원자가 가격이라든가 또 경기 회복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일본 캐나다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0.3%, 0.5%포인트, 0.3%포인트 이렇게 상향 조정했어서 네. 선진국 국가별로는 이렇게 상향과 하향에 조정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그 성장률을 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1, 4분기에 이렇게 그 제스민 혁명과 이런 사태가 돼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신흥국에 속해 있는 개별 국가별로 성장이 흩어질 수 있는 요인이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흥국 권역 성장률도 그대로 유지했고 네. 그다음에 개별 국가의 성장률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 신흥국 쪽에서 시청자분이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예. 우리의 어떤 국가일까 했을 땐 역시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중국이 9% 후반대로 그대로 성장률 유지해서 사실상 그 앞서 말씀드린 같이 중국이 성장률 급락에 대한 우려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IMF도 긴축 정책이 성공을 거둬서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은 무난할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내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성장률은 그대로 유지가 된 모습이에요. 지정학적 위험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예상한 사람도 많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 뭔가요? 일단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네. 우리가 이제 IMF의 전망 연간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스민 혁명이라든가 일본 대진 같은 이 사태가 터졌을 때는 네. 상당히 세계 경제를 하향 수정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네. 불안 요인으로 작용합니다는 그러나 제스민 혁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일본 대진 사태에 따른 불안감이 이렇게 되면 기대 심리가 많이 형성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해 기간에 악재와 호재가 서로 반복되는 이러한 사항은 IMF 전망치에서 크게 고려치 않는다 하는 것을 이번에 성장률이 두 가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서 인플레가 문제인 만큼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던 것이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국면인데요. 과거에는 이 세계 경제의 에너지를 수요하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를 주로 생산하는 국가는 신흥국 그렇죠. 내지는 이렇게 자원의 부국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있어서는 선진국이 그 자원을 만드는 국가보다는 월등히 경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에너지 수요국에 부담이 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하는 대폭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IMF 전망치에 나타났습니다는 네. 이번에도 시청자분께서 왜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보다는 원자재를 생산한 국가들의 경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반면에 그 선진국들의 경제 비중은 낮춰진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유가가 오를 경우에는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은 경제 중심권이 이동된 상태에서 사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작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에너지를 수요하는 국가들은 경제 비중이 낮은 상태에서 사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전체적인 모습에서 보면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겠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과거보다는 세계 경제 권역 이동에서 선진국 비중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신흥국 비중, 자원국의 비중이 높아진 이런 측면이 이런 제스민 혁명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했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 위기가 거듭될수록 특히 지난 3년 동안 금리 과정에서 세계 각국들의 대처가 비교적 잘 됐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런 과정에서 수시로 터져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각국들의 그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가 예. 정책을 가져가다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적절해졌다. 이런 것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지정학적 위협 요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한해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던 것도 어떤 긍정적 요인이 됐던 그거는 건가요? 이제 정책적으로 부안해동한다 이런 것은 사실 세계 각국의 정책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 참여 입장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이 에로 교수의 학습 효과라는 거 있습니다. 네. 보통 각국의 정책 등에서는 과거의 정책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후의 정책을 가져갈 때는 비교적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학습 효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위기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들이 위기 교훈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올바르게 대처하면 그렇게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충격을 미칠 만큼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번 그 IMF 보고서에서 반영이 되면서 네. 여러 가지 그 제스민 현관 같은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유지하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학습 효과 또 네. 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장률만큼 관심이 되거나 더 관심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 문제일 거예요. 이 인플레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느냐 관심이 됐는데요. 어떻게 나왔는지요? 네, 보통 이제 IMF의 전망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 각국의 네. 리얼 섹터에서 성장률이 많은 3분의 2 부분을 차지하고요. 네, 인플레 부분인가 이런 것은 특별히 많은 부분을 하려지 않았는데요. 네, 이번 그 전망 보고서에서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인플레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또 인플레 발생시키는 국제 원자력 가격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네, 사실상 그 전망 보고서를 내는 것도 하나의 특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역시 인플레 이번 전망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물가는 작년 10월에 올해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선진국의 1.4% 이렇게 전망했습니다는 네, 이번에 그 수정 전망에서는 2% 전부 끌어올린 상태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폭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올해 그 소비자 물가가 5.2%를 전망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1.7%포인트 대폭 상향 조정해서 6.9%로 올해 그 소비자 물가가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점은 미래센 미디어를 통해서 올해의 그 남은 기간에 가장 주목해서 바라볼 사항은 인플레다. 여기에 따라서 출구 전략과 같은 정책병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사실 그 시청자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과 궤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흥국들은 인플레 문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현안이고 이것을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 향후에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신흥국의 인플레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신흥국이 이렇게 전망치 높게 나온 이유,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요? 우리가 보통 예. 인플레는 디맨드 풀 사이드, 수요 측면과 코스트 푸시, 공급 측면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네, 사실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의 세계 경제 성장이 4.4% 전망해서 소위 그 인플레 갭이 0.4%포인트 이렇게 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수요 측면에서 경기과에 따른 이렇게 인플레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역시 신흥국의 인플레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세계적으로 현안되고 있는 인플레 문제는 코스트 푸시, 공급 측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 원자력 가격을 이례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지금 그 인플레의 원인이든가 전망에 대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관심 있고 어제 우리가 알아봤던 국제유가 문제가 사실 올해에 한 107달러, 내년엔 108달러를 해서 당초의 전망치보다 한 20%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런 그 전망치를 내놓고 있거든요. 사실상 국제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세계경제 전망치를 놓으면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되겠습니다는 네, 이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의 경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들 국가들은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상세 효과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조정되지 않는 거다. 하는 것을 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네, 하지만 그 올해 인플레 부담에 시달려서 세계가 현안이 되겠습니다는 내년에는 안정 범위대로 일제히 수렴할 것이다 하는 것도 물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투자 방향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바라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에서 사실 인플레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됐던 만큼 앞서 잠시 말씀하신 출구 전략 이에 대한 권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네, 일단은 그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로서 위기 3년 차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위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 중에서 재정 적자란과 국가 채무 문제를 가장 많이 꼽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기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 적자란 국가 채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경기 회복에 우선 둘 것이냐 이 대목이 IMF에서 선육대 재정 적자란과 국가 채무 관련된 소위 얼스테이트 디베이트
재정 긴축 논쟁이 지금 거세지는 상태에서 네. 출구 전략을 가져갈 때 재정적 측면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시사할 것으로 해서 굉장히 주목됐던 사항인데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이러한 그 선진국들의 경기 불안 요인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재정적 자리라든가 국가 채무가 문제가 되지 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전체로 절대 지출을 줄이는 재정 지출을 줄이는 선택보다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서 경기 회복에 우선순위를 둬서 선진국처럼 조세 구조가 누진적 구조에서는 경기 회복이 되면 재정 수입이 증가하고 재정적 자리라든가 국가 채무를 줄일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사실 경기 부양에 우선적인 역점을 둬서 네. 이것을 풀어가라 하는 것도 하나의 인상 깊지 않았냐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흥국의 인플레 문제는 애프터 프라이스 문제에서 신흥국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사실은 그 신흥국들은 인플레 문제가 경기 과열적인 측면의 총수요연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신흥국들의 인플레 문제는 경제 주체들의 기대 심리도 상당히 많이 작용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 인플레 기대 심리를 우선적으로 차단시켜야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 금리 인상 쪽으로 건건 내용도 있고요. 네. 그러나 지금의 인플레 문제가 공급 측에서 주로 작용해온 점을 감안해 볼 때 금리 인상으로 너무 과도하게 이것을 부담을 시키면 안 된다. 국민의 고통은 늘어난다. 그런 차원에서 네.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를 잡는 가장 중요한 적절한 수단인 소위 그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을 통해서 이것을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종전보다도 더 강도 있게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 자국 통화의 절상을 이렇게 권고했던 것도 하나의 눈여겨볼 필요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그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네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사이언님의 질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또 올해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주의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일단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네. 사실상 그 대부분 다 시장에 채권 시장에 대한 기대 그 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할 때는 채권 시장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을 대비한다면 네. 우리가 금리와 채권 가격 간은 반비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채권 가격이 그만큼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인플레 기대 심리를 반영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는 사실 정책적으로 기준금리라든가 시장 금리가 일정한 스프레드를 유지하는 한 나라에서 보면 인트리시 시스템, 금리 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에 일정한 스프레드를 유지해야 그 나라의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보장되고 자금이 단기시장, 예금금은 단기시장, 그 다음에 채권시장은 만기에 따라서 장기시장에 자금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거든요. 네. 그러나 만약에 인플레 기대 심리가 작용해서 사실상 시장의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간다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가 기준금리를 잡아둘 때는 사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축소될까 아니면 더 확대될까 하는 시장이 혼란이 되면서 실물 경제 곳곳이 자금이 들어가지 않음에 따라서 네. 경제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나중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금융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물 경제 메인간 동맥 역할로서 이 동맥이 펌프질이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네.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는 이런 우울을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인플레 기대 심리에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한 달의 금융 시장 효율성 유지 차원에서 기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관계가 되는데요. 오히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별로 연계성이 상당히 강해서 한 달의 금리 체계 형성될 때 보통 이렇게 정책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연계성이 좀 상당히 작고 그다음에 경제 주체들의 기대 심리가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사실 정책 당국에서 기준금리를 변경시켜서 시중금리를 조율해 나가는 이런 쪽에 되거든요. 네. 그럼 정책 당국에서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앞으로 인플레에 대한 예상이 된다면 기준금리를 끌어올려서 시장금리를 끌어올릴 경우에는 대출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가 좀 잡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쪽의 커리어리티 관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통화정책을 공개시장 정책, 채권을 통해서 이렇게 금리를 조정하는 공개시장 정책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측면에서 정책 당국이 조율해 나가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서는 이럴 때선 제1금융권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지급 준비일과 제한일 같은 이런 쪽을 통해서 사실상 그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 관계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이언님 질문 덕에 또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이언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정보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바둑이님, 앞으로 열심히 참여해 보시겠다고요? 앞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DH7410님, 그리고 페트로님, 하늘땅 별담님, 그리고 샷건비님 등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